72년에 제가 19살 나이로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에 서울시 7급으로 공직에 처음 발을 딛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가장 최고의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차관입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됩니다. 쌀 직불금이라는 정치적 쓰나미를 제가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땅이 없었고요. 또 1원도 직불금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쌓아왔던 자부심 그리고 명예를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되고 저는 공직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이제 무엇을 할지 정말 막막했던 그때 저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5이었어요.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삶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경 하나하나 그리고 그 찬송 하나하나의 문장이 저를 위해서 다 은혜롭게 다 감사 하나 주었습니다. 이제 평생 공무원만 했던 저희들은 이제 명예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를 바꾼다 뭐 이런 꿈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조차가 저의 의였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깨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페미니즘하고 젠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해체하는 주범인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정무 2장관실이라고 지금 여성가족부랑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사무관 서기관도 했었고 또 서울시에서 1급으로 여성가족 정책관을 마쳤기 때문에 뭐 젠더 그러면 좋은 일, 또 뭐 여성의 차별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일라고 생각했습니다. 6주면 그렇게 심장이 뛰고 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국가의 일을 담당했던 저부터 몰랐던 죄를 회개하고 무지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바른인권 여성연합을 만들어 주셨고 또 저를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꽁꽁 저를 묶어놨다 하는 그 7년이 사실은 주님께서 일일이 지금 일을 하라고 하나하나 만져주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성혁명, 젠더, 그리고 여성해방, 낙태 자유화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데 미혹이고 거짓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리 여성들이 있습니다. 58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결성을 했고 부르심의 소망을 받은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씨줄 날줄로 엮어서 아주 촘촘하게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교회부터 깨어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부터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후손들이 또는 이 젊은 청년들이 저희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무지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쁘신 근무 일정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4일 오후 2시 차바 시즌2 25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는 신학교에서 이 교수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강송중 목사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이 목회 현장에 줄 폐해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고, 특히 미국에서 어떻게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었고, 그렇게 합법화된 이후에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강송준 목사님께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일에 교회가 동조하고 또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참배하는 것과 같은 차원의 심각한 배도 행위라고 해석하셨는데, 이 해석은 저도 평소에 갖고 있는 해석으로서 로마서 1장이 주는 가르침을 바르게 포착한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당시 이방 사회인 로마 사회에 나타나는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대표적인 죄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건치 않음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입니다. 이 두 가지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동등한 수준의 심각한 죄악입니다. 경건치 않음은 이 본문에 보면 1장 19절에서 23절 그리고 25절에서 우상숭배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불의는 1장 24절, 26절에서 27절까지가 말하는 동성간의 성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바로 받았는데, 그것은 나라 절반이 사악한 이 공산주의 치하에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동성간의 성교에 고개를 숙이면 준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신마르크스주의에 장악되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동성애 관련 악법들의 법제화, 그리고 친동성애적이고 또 젠더주의적인 이런 흐름이 우리 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봉화 전 차관님이 진행해 주시겠는데, 잠깐 이 차관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화 차관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일찍이 졸업하셨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또 일본 도시샤 대학교에 유학하셔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셔서 학문적으로도 매우 깊은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학문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명지대학교 또 건국대학교
순천안대학교, 경동대학교 등에서 강의 사역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봉화 차관님은 주로 공직에서 이제 오랜 경험을 하셨는데 특별히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하셨고 또 경동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등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섬기고 봉사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표로서 젠더 문제라든지 또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여성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서 그 좋은 제안과 또 연구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동시에 바른인권 아카데미를 개설하셔서 교육에도 지금 힘쓰고 계십니다. 특별히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대표를 맡으셔서 특별히 이제 낙태 문제라든지 또 생명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운동에도 지금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봉화 차관님은 오랜 그 기간 계속된 공직 생활에서의 경험을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하고 또 헌신하신 뒤에 잘 녹여내면서 지금 그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슈, 특별히 차별금지법의 중요한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젠더 문제, 그 다음에 페미니즘 문제를 굉장히 폭넓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 그 반대 운동과 생명윤리가 또 어떻게 상관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통찰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제 이봉화 차관님께서 나오셔서 그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는데 우리 이봉화 차관님을 우리 강사로 모실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네, 바른인권 여성연합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를 섬기고 있는 이봉화입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향해 주님이 마음을 주신 차별금지법과 여성 정책 속에 숨은 미혹의 영에 대해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미 80년대의 서구에서 많은 사회적 폐해를 입증하였고 이제 자성의 흐름으로 돌아온 젠더 이데올로기, 성혁명 사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앞서가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성주류화라는 멋지고 모호한 언어로 태아 생명이 박탈되고 있고 이기적 권리 주장이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가족의 사회적 담론에 젠더 사상이 스며들고 법과 정책으로 변질되어 주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깨어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저희에게 분별의 눈을 주시어 깨달음을 주시고 거짓 판정을 받은 젠더 사상으로부터 가정과 사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값없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주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을 막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 현재 바른인권 여성연합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상임대표로 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은 저희 주님께서 저희들을 직접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사역으로 꽤 유명한 그 이기복 교수님과 제가 지금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이렇게 여성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 둘은 이렇게 바른인권 여성연합에서 상임대표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쯤은 예수님 잘 믿으면서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나머지 여생을 즐겼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으면 저희들을 불러서 또 저희들이 이 일에 이제 몰두를 해서 들여다보니까 조직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면서 이 일을 찾아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아주 좋은 세상으로만 여겼던 그 여성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곳이 저희들 정책 속에 너무나 많이 스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저희들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그러면서 주님 나라에 대적하는 이 미혹의 영, 특히 여성의 삶을 저희들 관통하는 그런 젠더 이데올로기 또는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체 너무나 미약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저희들 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 사회를 깨우고 미래 세대를 깨우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로 이제 여성 정책입니다. 그래서 여성 정책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의 실제를 좀 보도록 하고요. 또 특히 이러한 여성 정책에 어떤 사상과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제 여성 정책이 무엇인지 여성 정책에 대한 구조 또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여성 정책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무 이장관실이라고 1988년에 만들어졌는데 정무 이장관실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성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정부 부처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하고 그 후로 나누어서 여성 정책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88년 이전에는 사회복지에서 특히 이제 어려운 여성을 위한 복지 측면이 여성 정책의 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8년 이제 그때 세계적으로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을 각 나라가 비준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을 저희들이 이제 국가가 그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을 비준을 하려면 그 전에 차별이 돼 있는 제도와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때부터 여성 정책이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 신장, 또 남녀 차별, 또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던 것이 1988년 이전과 이후의 정책의 흐름입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2000년 돼서 북경 세계 여성 대회가 있으면서 북경 여성 대회에서 주로 했던 것이 성주류화 정책, 그러니까 젠더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서 모든 그 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넣어서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관점을 넣어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성주류화 정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여성 정책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정책을 저희가 사상적으로 볼 때는 여성의 삶을 무엇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느냐 하는 여성 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여성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2000년 이후에는 여성의 사적 경험까지도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공론화를 시작합니다. 아울러서 2015년 이후에는 원래 이제 여성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는 사회적인 거대 담론입니다. 이런 거대 담론을 이제 여성 정책으로 법과 제도로
이제 차곡차곡 정책으로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고, 또 그러는 사이에는 여성 정책 관련 이론가나 운동가 또는 그런 분들이 장관과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면서 여성 정책 부분이 보다 그 사상에 근거한 또는 사상이 주류가 되는 그런 정책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여성 정책을 저희들이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98년대 한 번, 그다음에 15년을 제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도를 표시를 했고요. 여성 정책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60년대부터 그다음에 97년 이때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그냥 여성과 남성의 차별, 또 우리 사회에서 권익을 여성이 신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형태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론에서 여성학, 그러니까 여성학이라는 것은 페미니즘, 지금은 이제 젠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젠더학이 이론에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여성 운동가에서는 이제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주로 활동을 하는 여성 운동이 이제 하나의 틀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틀은 이제 유엔의 여성 대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강령, 특히 인권이라든지 젠더라든지 하는 것이 또 여성 정책에 스며드는 하나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 정책이 양성평등이라든지 또는 페미니즘, 젠더 사상이 같이 그 내용 안에 이제 포함되게 되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론과 여성 활동과 여성 정책이 일종의 트라이앵글을 이루면서 이제 견고하게 여성 정책의 구조를 맞추어서 이제 진행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옆에 제가 우리나라의 여성 정책을 하는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83년에 지금은 이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라 돼 있지만, 그때 처음으로 여성개발원이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정부에서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쓰게 되었던 것이 1983년입니다. 이어서 이제 1988년에 정무 2장관실이 만들어져서 이때 정부 내에서 여성 정책을 하는 부서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쭉 2001년에 그 여성부가 생깁니다.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부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욕구가 있어서 여성가족부가 생기는데, 이때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Ministry of Gender Equality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평등부죠. 이때 이제 이름은 여성부인데 왜 영문은 이렇게 성평등부에 해당이 되는 젠더 이퀄리티로 했을까? 그때 상황에서 여성부 생길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왜 여성부가 있어야 되느냐, 왜 여성부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충분히 평등한 세상이 된 것 같은데 2001년에 왜 여성부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그런 정책을 좀 더 강화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부처 이름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성부의 명칭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성가족부, 여성부,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됩니다. 이런 이제 부처가 바뀌는 거는 여러분 뭐 대강 잘 아시겠지만, 부처는 대부분 기능으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대상별로 부처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성부는 여성이라는 대상과 가족이라는 대상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보시다시피 그 젠더 이퀄리티 그리고 앤드 패밀리라고 해서 그 안에 이퀄리티를 하는 젠더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띕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여성부에 대한 정체성이 됩니다. 또 정체성이란 얘기는 이 안에 이 업무를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폭도 넓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다양할 것이고, 또 정책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다양하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성 정책이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많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를 많이 해치고 있는 그런 사상들도 충분히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성 정책이라는 관점, 그러니까 여성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듯이 이제 여성에 대한 사회 참여 확대, 또 여성의 기회에 대한 균등, 또 균등뿐 아니라 남녀 평등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여성 정책인데, 이런 여성 정책 용어는 1983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 정책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성 정책이 있으면 그럼 남성 정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와 똑같이 이제 여성 정책이 그때 생겼을 때는 여성의 권익 향상, 그리고 여성의 기회 신장, 사회 경제적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그 권익이 신장되는 것을 포함해서 여성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부터 계속 여성 정책이 너무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은 그 안에 성별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 편견, 비하 이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2010년 이후에. 그러면서 여성 정책이라는 용어가 이제는 양성평등 정책이라는 그 용어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 양성평등 용어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차별, 편견, 비하 이런 식으로 벌써 그 안에 이렇게 그 일종의 사상이 포함이 되는 용어로 변질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하고서는 내용은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젠더 사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젠더 사상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그 남녀 평등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봅니다. 여성은 항상 억압을 받고 남성은 여성을 그 위에서 권력자로서 여성을 지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그 가부장제라는 우리 사회의 그 오래된 그런 가부장제가 이것을 바치는 하나의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부장제를 없애려면 가족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 하는 형태로 이제 이 페미니즘과 젠더 사상의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다음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성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이제는 이제 많이 페미니즘이 뭐지? 이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흘러왔지? 하는 것들을 많이들 아십니다. 그래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84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이때 이제 저희들 그 세계는 각각 그 참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성들이 남성과 똑같이 정치에 표를 행사를 하자라는 거와 중심이 되고, 또 하나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기회를 달라. 왜 여성들은 그 직업을 가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기회를 안 주느냐 했던 제1세대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회 구조 안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 그래서 재산권이라든지 이혼권, 그리고 양육권, 참정권들을 이때 이제 저희들이 권리로서 쟁취를 합니다. 이제 2세대 급진 페미니즘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68혁명 때 같이 이제 나왔던 그런 사상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위를 쭉 올라가 보면 결국은 막시즘의 급진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 해방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성 해방이라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성과 남성은 근본적으로 여성은 억압자, 억압을 받는 사람, 남성은 억압을 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남성, 권력의 여러 가지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여성,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이분법된 그 여성의 구조에서 그러면 여성이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혼인, 결혼, 출산, 임신 이런 거 부분들을 각각 해체를 시키는 것이 일종의 해방이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남성이 아버지가 돼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밖의 사회생활을 아버지가 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집안에서 양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성이 사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제약이 된다.
그래서 그런 가부장적 사회가 다시 사회로 나와서는 그 사회가 남성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여성들은 남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방을 해야 된다. 즉 섹스에 대한 성 불평등감을 이제 모체로 문제를 보았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분법이 또 어떻게 흘러오느냐면 이제는 성을 갖고 흘러옵니다. 그래서 성인, 그러니까 성별 구조, 여성과 남성의 고유한 성을 이제는 사회적 성, 즉 젠더라고 해서 다양한 성과 그리고 성해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 젠더주의가 90년대부터 이제 여성 정책이나 아니면 여성의 그 활동하는 형태에서 여러 가지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그 문제가 되는 사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금방 이제 지나갔는데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젠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더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젠더를 그대로 입힌 그런 개념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우리 페미니즘의 같은 줄기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있는 다양성 그리고 상대성, 유동성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은 주관적인 진리죠. 그리고 이 주관적 진리는 사회나 문화에 많은 기반의 지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자아를 그대로 성을 입힙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것은 이 그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을 입히기 때문에 다양한 성은 유동적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여성으로 인식하더라도 또 내가 다음에는 남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성은 언제든지 사회문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젠더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 흐름에서 이런 젠더 사상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에서의 어떤 틀이 되거나 기본이 된 것은 북경 행동 강령입니다. 왜냐하면 북경 행동 강령이 당시에 여성의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여성의 폭력이라든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계가 이런 정도로 나가는 게 좋겠다 하는 강령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성 정책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보면 이 북경 행동 강령에서 처음으로 성주류화, 그러니까 젠더 메인스트림이라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서 내용은 이 여성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치 면에서도 중요하고 국가 정책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류에 가야 된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여성이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성인지적 관점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성인지 하면 하도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인지가 뭘까? 또 성인지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은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게 맞아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해석도 다양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도 다양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주류화의 기본, 일종의 기본에 하나 들어가는 그런 관점이 됩니다. 그러듯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때 젠더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하고 또 하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나왔던 젠더, 그러니까 성이 유동되고 지금의 성과 지금의 내가 여성이었으면 내가 다음에 남성으로도 바뀔 수 있고 이거는 얼마든지 사회적 문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그런 젠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젠더 메인스트림
하고 들어왔던 95년도에는 지금 후자에 제가 말씀드린 젠더 유동성까지는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녀가 사회에 정말 평등하게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지위가 남성하고 같이 아주 모든 면에서 특히 의사결정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형태로 이제 성주류화 전략으로서 이제 부각이 됐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차별금지법에서 나와 있는 용야카르타입니다. 잘 알다시피 국제법상 그 효력이 없죠. 국내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지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그 기준으로 자주 말을 하는 것인데 인간의 정체성 자체를 그러니까 여성, 남성 하는 생물학적인 특성이 아닌 자의적으로 성을 구성할 수 있고 또 자의적인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을 이제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기준이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가치 또는 도덕적 기준 이런 것을 차별 내지 혐오로 분류를 합니다. 아까 그 여성 정책에서 얘기를 하면서 양성 정책, 양성평등 정책이라는 용어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차별, 혐오라는 용어가 들어옵니다. 이거와 같이 이때쯤 이제 그 차별과 관련돼서는 이제 자의적인 성적 지향도 하나의 차별과 혐오다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있는 여성 정책 그리고 그 여성단체 연합이 2019년 1월에 2020년 총선에 대비해서 젠더 정책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여성단체 연합에 속해 있는 모든 단체하고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원이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던 정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분석을 보시고 정말 우리 정책 속에 어떻게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급진 페미니즘 사상이 녹아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전체 여성 정책을 제가 이제 쭉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우리 연구소장과 같이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 정책을 한번 지금까지 있던 것을 95년부터 현재까지를 틀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이제 했던 것이 예전에 이제 어떤 교수님들이 정리를 한 건데 그 정리에서 저희들이 다시 하나하나 논점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WID 그러니까 75년서부터 85년은 그 위민 인 디벨롭먼트 해서 개발에 있어서의 여성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업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당시는 여성 발전 과정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통합을 하는 거죠. 그때 여러 가지 평등한 교육, 그다음에 고용기회에 대한 향상, 특히 이제 산업화에 여성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성 고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여성들의 지위 향상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성별 노동 분업에서 여성을 불평등하는 그런 요소들을 감소시키고 기회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근데 다음에 85년 그러니까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국내로 유입되기 전후 그리고 베이징 북경대회 즈음에서는 이제 위민 앤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WID라고 해서 여성과 그러니까 개발이 동등한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개발되고 또 개발에서도 여성이 이제 소외되지 않게 동등한 차원에서 WAD라는 그런 이제 형태의 저희 그림을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때는 여성이 사회적 주류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여성이 권익신장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그 지위 향상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또 그 적극적인 위치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여성 권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뿐 아니라 정치적 조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여성발전 기본법 안에 일종의 그 할당제에 해당이 되는 여성 채용 목표제라는 것을
당시에 제가 직접 만들었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95년 베이징 북경 대회 이후부터는 이제 GAD라고 해서 젠더 앤 디벨롭먼트. 그래서 이제는 그 젠더 두 가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젠더의 관점 중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관점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는 성의 유동성의 젠더까지도 같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권력 구조로 보는 겁니다. 사회적 구조로 봐서 성별 불평등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여성과 남성의 권력 구조에서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서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적용을 하라 하는 성주류화가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이때는 이제 결과론적 평등 하는 부분도 이제 정부나 또 여성계에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이제는 양성평등과 성평등, 그러니까 젠더가 기반이 된 양성평등과 성평등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을 그러면 이제 정책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법하고 법에 따른 계획이 정책 전체의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 정책이라는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여성 발전 기본법. 그러니까 베이징 북경 대회 이후에 베이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강령들과 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여성 할당제, 그러니까 여성 채용에 공직 채용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여성들이 그 공직 채용에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폭을 넓혀주는 할당제를 처음에 도입을 하면서 그 할당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헌법에 없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법적 근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녀평등의 촉진, 또 성차별적 의식 해소, 또 여성의 능력 개발 이런 것들이 여성발전기본법의 중점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이제 그 96년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계속 그 법을 바꾸려는 노력이 많았습니다. 왜 여성에 대해서 발전이란 용어를 쓰느냐? 국가가 발전하는 형태에 왜 여성이 도구로서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대안들이 많이 하면서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2015년에 개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처음에는 성평등 기본법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렇게 정말 깨어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양성평등법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이때 내용이 남녀평등 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한다. 또 평등과 책임에도 여성이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하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자 하는 것이 양성평등 기본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을 하자. 그리고 정책에 이미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은 변화했다. 왜냐하면 젠더로 변화를 했으니까 그 젠더에 맞게끔 그 안의 내용들도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적 여러 가지 관점 등을 양성평등 촉진의 하나의 제도다 하면서 이제 평등 기본법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나 정부, 학계에서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이제는 정말 강력하게 실현을 해야 된다 하면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정책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되는 거죠. 하나는 지금까지 여성 정책의 관점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WID, 그다음 WAD, GAD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여성 정책이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 기본법을 보면서 이제 정책 안에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라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정책 안에 이제는 정책의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만들 때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었는데 김성희 의원은 성평등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별과 관련된 차별, 또 성과 관련되는 폭력, 편견, 이런 비하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 해서 이 당시에 이미 이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법 또 성평등 조례에서도 이미 성평등이란 용어를 쓴다. 그러니까 성평등이란 용어로 이제 전체 안의 내용을 채워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었고요. 또 당시에 이제 신경림 의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제 성별을 이유로 해서 차별, 편견, 비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때 처음으로 이제 보수 정권에서 만들었던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내용이 이름이 이제 차별, 편견, 비하라는 그런 용어들이 이제 양성평등법에 정식으로 용어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젠더 메인스트림으로 바뀌었으니 그리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미 성주류화 정책이 1998년 그리고 2003년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또 성별 영향 평가법이 2012년에 되어 있고 또 성인지 예산이 실제적으로 그 예산으로서 성인지 예산이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을 해서 양성평등 기본법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성인지 관련 제도들을 평등법 안에 그 구체적으로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입법 배경이었습니다.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은 그 이후에 여러 번 이제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즉 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6년도, 15년도에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을 전면 개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성발전 기본법의 전면 개정이 양성평등 기본법입니다. 그때 전면 개정을 하면서 성평등 지수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 뭐 성희롱 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제 17년도에는 성별에 대해서 직접 차별 조사를 하고 여성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18년도에는 이제 여러분 그 주권상장법인이라고 하면 민간이죠. 민간 영역에 여러 가지 임원에 대한 성별 또 임원에 대한 임금을 조사를 하고 그거를 공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의무화로 들어야 된다. 또 민간과 공공 부분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야 된다. 또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뭐 이제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남녀차별 또 성차별 그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분류를 정확히 아시지 못하시죠? 또 성교육 또 성교육의 종류에도 일찌감치 성의 교육을 하는 성교육부터 또 여러 가지 성교육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쓰지 않고 이제는 평등이라는 용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정부는 쓰고자 합니다. 또 성인권, 또 젠더폭력, 성폭력 이런 용어들이 이제 어떤 거는 공식적으로 쓰고 있고 어떤 거는 공식적인 홈페이지는 쓰지 않고 그러나 이제 어디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에는 다 이제 공용을 하는 그런 상태까지 젠더 이데올로기가 저희 정책 안에 속속 박혀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해석이 문제가 있고 또 이 논란 용어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그 사상에 기반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해석과 논란 용어가 어떻게 법과 정책에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을 보면 비전이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민주사회라는 이 많은 갈등의 요소를 갖고 있는 용어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버젓이 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이라는 그 용어 속에는 이제 결과론적 평등, 또 절대적 평등 이런 개념이 다 들어와 있는 평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평등 정책으로서의 성주류화하면서 이것이 여성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구조의 변화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도구가 여러 가지 정비되어야 되고 예산이 확충되어야 되고 또 성인지적인 통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성인지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분석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의 기준점이 없는 겁니다. 기준점이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는 기준점, 또 젠더 그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어떤 개념의 생각 다 다릅니다. 다 틀립니다. 또 성인지 감수성은 이제 성인지 교육에서 여러분 이제 모든 사회 영역에 또는 정책 관습, 제도 이런데 여성과 남성, 여성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인식하고 그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라 합니다. 즉 여성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여성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그 삶에 맞추어라. 여성이 성인지적으로 이게 성인지에 맞는 얘기야. 이게 성인지적으로 틀린 얘기야. 라는 것이 다 누가 기준이 되느냐? 여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더 이제 일상생활까지 가서 성별 불균형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든지 또는 그 지식을 하는 것이 어떤 성차별적 요소를 잘 감지해내는 민감성이다. 그러니까 여성이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는 차별로 안 봤는데 이게 차별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게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근데 또 성주류화를 보시면 정책의 모든 부분, 그러니까 정책의 절차라든지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젠더 관점을 도입해서 젠더 그 불평등이 유지되고 생산되는 방식을 잘 인식해서 그 주류 전환을 여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성평등을 실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주류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정말 그 차별이 없는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런 분류를 이제 국제 기준에서도 분류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때 이제 나온 분류 중에서 여성들이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성평등 지수가 좀 낮은 거는 정책 결정,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이 여성이 많다든지 아니면 민간 기업에 임원이 여성이 돼야 된다든지 국회의원이 여성의 숫자가 얼마만큼 남성과 비해서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또 하나는 그 국회의원 수가, 장관의 수가 얼만큼 여성과 남성의 그 비율에서 여성이 차지하느냐, 이렇게 성평등 지수, 국가 성평등 지수에서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보셨듯이 민간 영역에서도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임원에 대한 임금을 공표를 하고 또 그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또 그 민간 영역에 여성 임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평등 정책의 기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론적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결코 평등하지 않은데 각각 개인을 일반화시켜서 그 개인이 예전에 저희들이 불평등했고 예전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부장적 사회가 일부 남아 있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피해를 여성들이 가졌다 했던 그 내용을 지금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 성평등 또는 그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사상들이 같이 도입이 돼서 좀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성인지 정책, 그러면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 정책이다. 성주류화, 이것도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 수정을 하라고 당시에 여성가족부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성민우회 등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용어 절대로 쓰면 안 된다,
해서 다시 그냥 그대로 성인지 정책, 성주례화 정책으로 현재 그대로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여성 정책에 있는 많은 그 용어들 또는 이런 것들이 사상에 기초해서 해석이 많고 논란 용어가 매우 많은 그런 정책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슬로건의 변화를 옆면에 정리를 했는데요. 2017년에는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해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18년에는 여성가족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민주사회, 이제 2019년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그리고 20년에는 평등을 일상으로, 21년에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해서 일종의 평등이 일상으로 들어온 사회가 이제 존중받는 사회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 중에서 우선 이렇게 평등 또는 이제 그 페미니즘과 젠더 사상이 기반이 된 용어들을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이 모두의 함정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의 함정이 있습니다. 평등은 그 밑에를 보시면 다 함께 누리는 평등사회 실현이라고 되어 있죠. 다 함께 누리는, 근데 그 누리는 사회가 성평등 사회입니다. 그리고 뒤를 보시면 성평등, 또 일상생활의 성평등,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 사각지대 없는 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평등이 어디까지 기준인지, 이게 양성평등인지, 젠더에 의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다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성인지, 또 이때 성평등은 결과론적 성평등인지 절대적 성평등인지 저희들 알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포용이라는 용어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저희 계속 차별, 그다음에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혐오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책 용어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합니다. 그러듯이 이제 21년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면 다양한 가족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즉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의 맥을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그냥 정부만 그냥 용어를 이제 혼용해서 쓰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오래 전에, 그러니까 2019년 여성단체 연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단체, 여성단체 연합에 속해 있는 모든 단체들이 1년 한 그 여성정책연구원에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정부한테, 국회의원들한테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제안에서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필요한 젠더랑 관련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젠더와 급진 여성 페미니즘과 관련된 용어만 정리를 하면 성평등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걸림돌이 여성 문제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해주셔요. 여기 적폐란 얘기를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적폐, 이것이 성별 권력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적폐인 성별 권력관계에 의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성평등 개헌을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법에 있는 결혼과 혈연 이런 거와 그 부부와 그 가족이 정상가족, 이것은 남성이 언제나 생계를 부양한다 하는 그런 남성 생계 부양자라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정책의 전제는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차별을 야기한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성의 혈연 중심 정상가족이라는 모델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 여러분 아시죠? 다양한 가족이 어떤 형태인지 그 가족의 형태를 아예 배제를 하고 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가족을 선택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유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국가가 왜 있으며 사회가 왜 있으며 가족이 왜 있으며 이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다 선택을 하겠다. 여성의 권리가 모든 것이 권리이다 라고 보는 것이 그 건강 가정에 대한 이 사람들의 그 시각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낙태입니다. 낙태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임신 그 낙태에 대한 모든 법적 제약을 완전 없애라 라고 요약하는 여성단체 연합의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2020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정책 과제를 정책 과제를 발표를 했죠. 그 과제에 보면 성평등은 실질적 성평등을 하라. 또 저 노란 글씨 보시면 성별, 종교, 장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적 지향, 그다음에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로 확대해라. 차별 사유다 하는 거고요. 쭉 밑에 내려가시면 또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혼인을 삭제를 해라. 또 가족 모두의 평등을 위해서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아예 평등으로 변경을 해라 라고 이제 정책과제를 냅니다. 또 건강가정과 관련돼서는 부계성 원칙 조항을 철폐하라. 저번에 신문에 나왔죠. 두 번째,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을 하고 명칭을 변경하라.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가족에 대한 구성권을 인정을 하고 생활동반자법을 제정을 해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그다음 지원 정책을 수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놓은 정책 과제는 낙태에 대해서는 형법의 낙태죄를 전체 삭제를 해라. 임신 중지에 대한 약물을 도입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저희들이 그 건강가정기본법이나 차별금지법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생활동반자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렇게 거짓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거짓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정해서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의 정부의 페미니즘 또는 젠더 기반 정책,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단체 연합의 정책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회 현상을 이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성별 불평등 구조로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은 아주 불평등한 구조이고 우리 사회는 적폐로서 성별 불평등이 있다라고 이제 사회를 가르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갈등을 이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여성 억압과 남녀 차별 해결은 양성평등이 아니다. 성평등이다. 여기에서 성평등은 이제 젠더 기반의 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물어보면 절대로 우리 이렇게 성평등이 그 개념이 아니야, 그 내용이 아니야 라고 발뺌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왜 굳이 양성평등이란 얘기가 아닌 성평등으로 볼까? 여기는 얼마나 많은 다의적 성,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가족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성별 불평등의 적폐 구조로 보면서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제를 탈피해야 되고, 또 건강한 가족에는 이 다양한 모든 형태의 공동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여성 정책에 실제로 왜곡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낙태와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이게 2003년에 이제 가정학회를 주축으로 해서 이제 했습니다. 당시는 이제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기가 있고 또 가정이 해체되고 많은 그 가정을 떠나서 이렇게 불황으로 하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가정은 총체적인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이혼율 증가, 자녀가 노부모를 유기하고 그런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이 가족 해체 현상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있다 라면서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건강가정 육성기본법, 당시 이제 가정은 그 가정이나 가족 업무가 그 여성부 업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업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가정 육성 기본 법안이 이제 그 가정학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학계나 또는 그런 쪽에서는 평등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가부장적 기초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 그 측면에서 보는 평등 가족 기본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의원들의 제출을 된 것을 갖고 이제 법사위에서 심사를 해서 나온 법이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당시에 정부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이 정부 때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생각하니 이 이제 여러 의원들, 지금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진술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건강가정기본법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다. 어떻게 정상가족인 것이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지 전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을 고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기본법과 지금 여당 정춘숙 의원과 그 남인순 의원이 제시한 그런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족의 위기를 보는 방법이 틀립니다. 현행은 저출산, 이혼율 급증,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로서 가정이 해체되는 거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여당에서 나온 개정안은 이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게 위기냐면 이 가부장제에 근거한 남성 중심적인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문제로 보는 거죠. 가부장제가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을 이룰 때 그 안에 있는 엄마하고 그 안에 있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권력이 틀리게 있어서 여성이 피해를 받고 남성은 여성을 지배를 하고 뭐 이런 것이, 그래서 여성의 권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가정의 위치가 아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의 추세고 하나의 조류이기 때문에 가족의 위기가 아니다, 가치관이 그냥 단순히 변화했을 따름이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또 페미니즘에 의한 여러 가지 결혼을 안 하고 이혼을 하고 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건강 가정을 바라보는 게 틀리죠. 현행에 이제 있는 법은 건강 가정은 가정의 건강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건강한 가족 하면 저 사람은 건강한 가정, 또 이쪽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 이렇게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향성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여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것은 건강가정이라는, 즉 혼인, 출산, 입양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민법에 기본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가부장적 제도의 기반이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평등, 성불평등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가족에서 일어나는 거다 봅니다. 그래서 성불평등의 근원지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영위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모순이다. 그러니까 성불평등의 근원지인
가족 제도, 특히 건강 가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하고 권리로서 내 가족을 선택하고 권리로서 내가 이제 가족을 구성하고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그 개정안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목적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현행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유지, 영위, 또 가족의 유지 발전.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책임을 지고 또 가정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이제 강구를 해라. 그래서 여러 지원 정책을 해서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한다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그 여당 의원들의 개정안은 목적에서 가족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무 이거는 이제 의무를 정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에 대한 여러 그 혼인과 우리 민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가족 정책에 관한 어떤 기본 사항을 정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개정안에서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여성주의적 관점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포함이 돼서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이제 재설계하겠다는 거죠. 재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따라서 세부 조항들이 뭐 시행령으로 만들든 아니면 법에서 제정이 되든 우선 그 목적과 방향성 자체를 이렇게 자기들 말하는 그러니까 건강가족 이데올로기, 건강 이데올로기라는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 보여주는 것의 구체적인 예가 혼인과 출산입니다. 이제 혼인과 출산에 대해서 또 혼인과 출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사회적 인식 그다음에 그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출산, 육아 이런 지원에 대해서 아예 삭제를 합니다. 태아의 건강 보장이라든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삭제를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삭제 이유는 결국은 혼인, 출산, 육아, 임신이 가부장제를 견고하게 만드는 제도고 그리고 이거를 강요를 통해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우리 권리는 무한대의 권리이고 그리고 이런 권리에 대해서 내가 낙태를 하고 또 내가 가정을 꾸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하나의 권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제 일탈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가족 해체 예방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가족 해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가족 해체는 그거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가족이 많이 다양하게 여러 가족이 1인 가족이 증가하고 하는 거는 하나의 사회의 추세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해체를 하고 가정을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예 근본부터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족 해체를 사회적 분위기로 이제 인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페미니즘 사고 또 여러 가지 가부장적 해체를 하기 위한 본인들의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남인순 의원의 제안 사유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여러분 이제 차별과 편견, 혐오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사상으로서의 다른 모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용어를 여러분 이제 이해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한다. 두 번째는
평등한 가족관계,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아주 평등하게 가족관계를 강조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지원을 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석을 하면 결국은 그 성별 불평등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겠다. 그래서 가부장제를 타파하고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을 우리 가정 안에 그냥 일상으로 흐르게끔 하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적극 포용한다. 가부장제를 타파한다라고 해서 이제 페미니즘과 젠더 사상을 공개적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 정책에 대해서 왜곡된 정책의 실제를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낙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이게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 제롬 로즈느 박사는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 수정이 돼서 새로운 인간 존재가 시작되는 사실을 받아들일까 하는 여부는 개인의 취향이나 견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잉태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본질이 지속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임상적 증거로 확인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봉화 차관님께서 좀 이제 긴장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갑자기 중단이 됐는데 지금 이 차관님은 그 잘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차관님의 강의는 중요한 핵심 사항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모두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이봉화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여성 정책과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나타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미처 오늘 강사님 사정 때문에 말씀해 주시지 못한 낙태의 문제와 그 다음에 또 바른 여성인권연합이 출범하게 돼서 지금 복음적인 관점에서 반생명적이고 또 반복음적인 악법과 맞서서 어떤 활동을 해왔고 또 어떤 활동을 하시려 하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못다한 강의는 또 한 번 저희가 이봉화 대표님 기회에 모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표님 말씀 통해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남인순 의원안이 어떠한 그런 사상적 의도를 가지고 발의됐는지 오늘 우리가 전문가분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젠더 평등의 개념, 젠더 개념을 확산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그 의도에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고 다양한 가족을 형태를 통해서 반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비정상적 가정 형태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그리고 역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제도인 사회의 기초인 가족을 해체하려고 하는 가족을 사실은 위협하려고 하는 무서운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헌적 근거나 관련적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님들 중심으로 한 반대 활동이 계속 진행됐고, 지난주에도 역시 또 이 부분 걱정하시는 목회자님들이 남인순 의원의 지역구 거여동 사무실을 방문해서 역시 우려를 전달하는 모임을 또 한 번 가졌습니다. 또 한 번 이것은 지난번 처음에 가졌던 모임이 언론에 있었는데요. 출석하는 거여동 교회에서의 모임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는 또 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거듭 우리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법적 가족이 해체되면 해석으로 비정상적인 비혼 가정, 동성 가정 이런 것들이 중혼, 다양한 가족이란 이름 하에 들어오는 게 못 막으니 법적 가족 삭제는 안 된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연약한 새로운 가족 형태는 특별히 정의 조항을 둬서 개별적으로 추가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가족 형태에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을 그대로 두면 성경에 의해서 반복음적인 가정 형태를 비판할 신앙, 학문, 양심 표현의 자유가 침탈되니 가족 형태에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거듭 드렸습니다. 그랬고, 또 그 자리에서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남 의원은 그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 전달하겠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이런 노력, 그리고 전국 교회 수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입법 과정에서 그런 무서운 젠더 이론이 반영될 수 않도록 여러분, 저희가 계속 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본래의 개정안을 반대하는 운동 계속해야 할 거고, 입법 과정에서 정말 동성혼 또 합법화하는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이어서 지역 목회자님들이 다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건강가정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를 계획해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6월 21일 오전에 남인순 의원이 지역구인 거여동과 마천동 지역에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님들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관한 세미나를 열려고 합니다. 일종의 미니 차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바 주간 부서인 보건법률가회와 진평련이 지금 대표님이 축사를 하시고, 또 강사였던 강송중 목사님이 미국 차별금지법, 또 영국의 목회 경험이 있는 전용호 목사님이 영국의 차별금지법의 실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저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역 단위의 목회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미니 차바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생한 강의를 듣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깨어나고, 그 깨어난 힘으로 다시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지역에 있는 목회자님들을 설득하실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천동 또 거여동 지역에 있는 우리 성령 충만한 목회자님들이 주도하는 건강가정 지키기 위한 연합 세미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 일대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우리 차바 채널 학습하는 자생적인 스터디 모임이 있다는 소식이 저희 차바에 알려왔습니다. 특히 차바의 강의를 한 6분의 성도님들이 정기적으로 들으시고 독후감을 나누며 이론 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 알려와서 전국의 많은 차바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또 참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이러한 활동 시도해 보시기를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저희 이 소식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천입니다. 이렇게 멀리 있지만 차바 강의를 통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던 차별금지법을 차바 강의를 통해 쉽게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바 화이팅!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차바 격려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6분이 참석하셔서 지금 차바 시즌 1에 있는 강의를 계속 들어가시면서 이미 또 지나온 강의를 계속 함께 들으시고 또 소금문을 나누시면서 출석부를 쓰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위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워내는 역량을 해가고 계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의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날카롭게 할 수 있고 또 공부에 참여하시는 각자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풍성히 나누며 더 지식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진리 빛이 각각의 심령에 분명해졌을 때 합심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공되는 복음적인 강의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시며 서로 각자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 우리 영천 지역에 있는 모임 시작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차바 스터디 모임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위의 성도와 국민들, 목회자님들 깨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은 아카데믹한 이런 복음적 진리를 밝히는 운동과 함께 무엇보다도 가장 빠지면 안 되는 운동이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정말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합동 기도 모임이 병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막아서는 국내의 활동은 가장 먼저 기도를 통해서 파수꾼으로 깨우신 이 나라의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 완성도 이 기도자들의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완성하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적 활동, 학습 활동만으로 이 운동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운동의 시작과 마무리는 우리 주님께서 해주셔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운동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연합해서 올려드리는 활동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운동은 전국적인 기도운동 단체인 에스더나 감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모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연합기도 모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께서 바라신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제 저는 대일교회에서 시작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 성회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회를 시작한 윤동락 목사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여러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선다라고 하는 이 단일한 주제를 놓고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저는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주도해 오시는 윤동락 목사님 통해서 지역에 있는 뜻을 같이 하는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기도의 활동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나누며 이러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송중 목사님 통해서 나타난 지역교회 단위의 미니 차바 연합 세미나도 필요하지만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매주 그치지 아니하고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기 위한 지역교회 연합 단위의
연합기도회를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깨어나고 목회자님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전쟁을 막아서는 수많은 각 영역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활발히 일어나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서 깨어난 목사님들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자 하는 주님의 진리의 음성과 경고의 음성을 담대히 전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입법사법기관의 각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음성으로 굳게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안에서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힘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를 통한 학습회도 시작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는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우리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교회의 기도성회를 정말 전국적으로 활발히 일어나서 매주 적어도 1회 차별금지법 막는 기도성회를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음이요. 이상민 의원 평등법에 대한 반대운동 계속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발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때 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의당 의원과 발의 준비 중인 이상민 의원이 6월 중에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드시 할 것이며 이 발의를 전후해서 국회 청원운동과 전국적인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선포하고 지금 국회 청원운동이 시작돼서 지금 6만 이상이 지금 동참을 했습니다. 제정해달라고. 그리고 전국의 각 지역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민단체들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발의가 임박했습니다. 움직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움직여 주셔서 특히 여야 가리지 아니하고 국회의원들이 이 발의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만약 발의가 된다면 진평련 중심으로 해서 우리 차바 복음법률가회에서 반대를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되 지금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서 전문인들이 나서서 성명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이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문인 중에서 특히 의사분들이 모여서 전국의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의사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국회 앞에서 지금 의사분들의 반대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하시는 분이 차바 강사로 섬기셨던 이명진 원장님께서 전국의 복음적인 의사들을 모아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의사들의 소신을 아주 담대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법률가들, 수많은 교사들, 학자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전문의들이 모여서 지금 이 차바의 강의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각 영역에서 이렇게 의사분들을 본받아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여러분의 소신을 담대히 밝혀주시는 모임을 개최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다음이요. 다음번 강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는 여러분 혹시 잘 아실 수 있는 이태희 변호사 겸 목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태희 변호사 또는 목사님은 미국 변호사님이신데요.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해외 사례를 국내에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소개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의 빛을 갖추는 이 세계관과 윤리관, 문화의 영역에서의 전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일시기 직시하시고 세계관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 세계의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 세계관을 일찍이 경고한 책도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저희와 몇 년 전에는 CTS에서 톡톡포유의 사회자를 활용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 국민들이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의 위험성과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정말 알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명 주셔서 지금 그 안에 진리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담임을 해오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태희 목사님 정말 본받아서 목사이자 전문인이자 성도로서 지금 동성애 정당화 이데올로기가 세계를 영향력을 편만히 지금 확장해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싸울 것인지에 대한 귀한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기대해 주시고 우리 이태희 목사님 통해서 이태희 목사님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 우리가 올바로 듣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목회자가 깨어나고 그리고 국민들을 깨어나는 데 귀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간에 많이 걱정하셨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봉화 차관님 바로 안정을 잘 찾으셨고 오늘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조영길 대표님하고 이봉화 차관님하고 대화를 쭉 나누시면서 오늘 강의에 대한 준비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또 오랜 그 공직 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그 여성 정책의 변화 과정을 굉장히 소상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 아마 이제 그 잘 하시려고 이렇게 너무 이제 긴장하시다 보니까 그 막판에 이제 조금 이렇게 긴장이 풀리시면서 이제 예, 강의가 끝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약간 긴장이 풀리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 차관님이 준비하신 강의가 거의 다 소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한두 페이지만 넘기면 이제 끝나는 건 무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관님 준비하신 강의는 모두 다 들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 시간마다 헌신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필요하고 알찬 강의들을 진행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봉화 차관님께서 또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알찬 강의를 열심히 이렇게 잘 시청자분들께 전달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이제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 동안 더 열심히 이 차별금지법 아카데미, 젠더 문제, 또 여성의 인권 문제, 페미니즘 문제에 대한 연구와 또 활동, 또 교육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또 이런 소명을 가진 사역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곡된 동성애 합법화 운동과 이념적인 국민 세뇌가 진행되는 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강의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차바 강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동성애에 관련된 왜곡된 사상과 법안들을 분별해내고 또 성경에 근거한 바르고 건강한 성이해로 무장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하라고 교확한 이념적 법제화를 막아낼 수 있는 전사들로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차바 강의를 통해 토대로 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의 사상적 터전이 더 단단히 다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친동성애 관련 악법들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초, 중고등학교 교육을 장악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친동성애 이념들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전개되는 이 친동성애 관련 법안들의 법제화를 막아내고
왜곡된 성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개혁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동성애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다른 나라 사회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차바 채널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은 성도들과 국민들이 이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기적적인 은혜로 채우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차바 운영을 총괄하시는 조영길 대표님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실무를 맡아 수고하는 스태프들을 은혜로 지켜주셔서 주신 소명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제25회 시즌2 차바 강의 전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에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